오늘 마켓 시그널은 마음이 조금 무겁게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를 비롯해서 아시아 증시도 그렇고 또 밤사이에 뉴욕 증시가 또 한 번의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가 전 세계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데요. 마치 암흑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오늘 마켓 시그널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에 더해서 엔캐리 트레이드 현상 또 여기에 중동발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말 그대로 패닉셀을 불러일으키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뉴욕 증시에서만 1조 달러 넘게 증발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마감 상황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뉴욕 증시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뉴욕 증시 블랙 먼데이를 맞이했습니다. 다우지수가 2.6% 하락했는데요. 포인트로 따지면 무려 1000포인트가 사라졌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도 각각 3.43% 그리고 3%대 하락 급락을 기록을 했죠. 이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주요 지수 흐름을 보시면요. 장 초반에 비해 그래도 조금 낙폭을 일부 회복하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경기 침체 공포가 만연해 있는 시장이었지만 그래도 몇 가지 위안이 되는 소식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7월 ISM 서비스 PMI가 51.4%를 기록하면서 확장세로 돌아서는 모습들, 경기 침체 우려를 일부 완화시켜줬고요. 또 시카고 연은 총재 현재 금리가 너무 제약적이다. 경제가 약화되면 악화되면 fix it, 연준이 그것을 꼭 고치겠다라는 발언들을 하면서 시장의 경기 침체 공포를 일부 누그러뜨려주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락세로 마감을 했던 시작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경기 침체 우려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고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불안감도 지금 굉장히 만연해 있습니다. 또 빅테크 기업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많이 올랐던 주가가 흘러내리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라는 점도 위험 자산인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라서 위험 자산인 주식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국채시장은 어땠을지 국채 금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년물 국채 금리 0.015포인트 내림세를 보이는 모습인 반면 2년물 국채금리 소폭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로써 장중에는 이 2년물과 10년물의 국채금리 역전 현상이 일시적으로 해소되기도 했는데요. 사실 정상화로 돌아가는 과정이기는 하지만 과거의 사례로 봤을 때는 역전 현상이 있었다가 해소되는 그 시점에서 멀지 않은 시점에 경기 침체가 발생했다라는 과거 예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채 시장도 경기 침체 가능성을 경고했다라면서 투자자들의 불안을 심화시키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자재 시장도 경기 침체 우려에 반응하면서 움직였는데요. WTI 선물 장중에 배럴당 73달러 선이 깨지기도 했습니다. 보시면 하락세를 보이다가 그래도 지수 흐름처럼 조금은 낙폭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금도 안전자산이지만 마찬가지로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위험자산, 안전자산 모두 다 함께 빠졌다라는 점에서 정말 암흑기 같은 월요일장이었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은 선물도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은은 산업용 비중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은 가격도 함께 하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리도 경기에 민감한 원자재 중 하나죠. 역시나 2% 넘게 하락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렇게 경기 침체 공포가 휩쓴 시장, 그렇다면 지금 시장 심리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일단 일명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빅스 지수, 변동성 지수 한번 보시죠. 이날 66%가량의 폭등세를 보였습니다. 사실 장 초반에 비해서는 조금 낙폭을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들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39 수준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올라갔다라는 점이 지금 매우 변동성이 큰 시장, 불안한 시장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공포와 탐욕 지수 어제도 살펴봤었지만 지금 25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 말인즉슨 극도의 공포 수준의 심리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극도의 공포가 휩쓴 시장 속
속에서 주식 종목별 흐름은 어땠는지 지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는 빨강이 하락을 그리고 초록이 상승을 의미하는데요. 보시면 지도 정말 빨갛게 하락으로 물이 들었습니다. 상승한 종목을 정말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그냥 하락한 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전장에서 그래도 나름 버텨줬던 애플마저 4.82% 하락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3.27% 내렸습니다. 엔비디아도 6%대 급락세를 나타냈었죠. 그리고 주말 사이 애플과 엔비디아에 대한 이슈 있었다고 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하락한 장이었기 때문에 그 이슈들이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겠지만 AMD 한번 보시죠. AMD는 상승했습니다. 아마 엔비디아의 출시 지연 소식에 반사 이익을 얻은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알파벳 4.61%, 메타 2.54%, 아마존 4%대,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4%대 하락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빨갛게 하락으로 물든 장 속에서도 오른 종목이 있었을까요? 있긴 했습니다.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타이슨 푸드 식료품 업체가 되겠죠. 2%대 강세를 보였는데요. 실적에 반응을 했습니다. 2분기에 호실적을 기록했는데 매출이 133억 5천만 달러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라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고요. 켈라에서 조금 힌트를 얻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켈로그 회사가 되겠습니다. M&M즈를 생산하고 있는 마즈라는 기업에서 이 켈라노바 잠재적 인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16% 이상의 급등세를 나타냈는데요. 이 마즈만 켈라노바의 인수를 고려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몇 개 기업이 더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더욱더 상승 탄력을 입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번 인수가 성사될 경우 포장식품업계의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살펴봤겠지만 AMD 반도체주 중 유일하게 1.75% 강세를 보였는데요. 엔비디아의 블랙웰 출시 연기에 대한 기대감에 주가가 오른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월요일장의 특징주 또 뭐가 있었는지 몇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날은 비트코인 가격도 함께 급락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장중에 장이 되겠는데요. 5만 3천 달러대까지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였죠. 사실 장중에는 5만 달러대까지도 터치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나 싶었는데 그래도 낙폭 일부를 회복을 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상자산 관련해 있는 특징주들 모두 다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가상자산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죠. 마이크로스트래테지 9.6% 급락했고요. 코인베이스도 7.32%, 그리고 가상자산 관련주로 부상했던 로빈후드도 8% 가량의 하락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상자산도 블랙먼데이를 피하지 못하면서 관련주 함께 내린 하루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소식은 조금 있다가 머스트 노우 5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다뤄질 내용입니다. 이렇게 암흑기를 걷고 있는 뉴욕 증시 블랙먼데이를 맞이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알아봐야겠죠. 오늘 전문가와 전화 연결을 통해서 더욱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영 이데일리 글로벌 마켓센터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가 다우와 S&P 500 지수의 경우 2022년 이후 최대의 하락률을 기록했다라는 보도를 접했는데 오늘 뉴욕 증시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도 2008년 리만 브러더스 사태부터 지난 코로나 때까지 금융시장에 많은 패닉을 경험했음에도 이번 하락 역시 적응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동안 엔비디아를 필두로 기술주들의 비이성적 과열이라는 평가가 나오곤 했는데 어제 국내 증시와 간밤 뉴욕 증시는 비이성적 하락이 초반부터 나타났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6% 넘게 빠지며 출발했고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3.6%대까지 하락해 2023년 6월 이후 최저 수준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국제유가도 경기 침체 우려라는 이유로 미국 원유 선물이 72달러 선까지 내려갔고 보통 안전자산이라 불리는 금 가격까지도 2%가량 하락했습니다. 또 흔히 변동성 지수로 불리는 빅스 지수도 50을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빅스 지수의 경우 2020년 3월 팬데믹 당시 85.47까지 오르기도 했고 이후 코로나 매도세가 진정되며 20 아래에서 유지되어 왔습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이 빅스 지수가 급락하면 지수 회복력이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빅테크 종목들도 반등이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난주 버블 평가를 받았던 엔비디아는 차세대 AI 칩인 블랙웰 B200 출시가 3개월 늦춰진다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로 10% 넘는 하락으로 출발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B200 생산 과정에서 설계 부문에 결함이 뒤늦게 발견됐고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고객사들에게 출시 연기를 통보했다는 것인데요. 월가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현재 B200이 엔비디아의 실적과 주가 상승을 견인했던 H100을 대체할 것으로 기대한 만큼 출시 연기가 미칠 실망감이 크다는 시각도 있는 반면 엔비디아의 제품 포지셔닝이 강력한 만큼 시장 점유율이 크게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엔비디아의 최근 하락은 펀더멘털 자체 이슈가 아닌 만큼 여전히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네, 결국 월요일장 그 경기 침체 우려에 패닉 셀링이 발생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경기 침체를 피하려면 연준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된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러미 시걸 교수 같은 경우에는 0.75bp, 그러니까 0.75%포인트 인하 긴급 회의를 열어서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전망은 월가에서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지난 7월 통화정책회의 이후 9월 금리 인하 가능성과 연착륙은 아니라는 발언에 시장의 칭찬을 많이 받았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 2일, 그러니까 금요일 크게 부진한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는 오히려 시기를 놓쳤다며 원망의 소리를 듣고 있는데요. 결국 월가는 연준이 보다 적극적으로 위기 탈출에 나서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JP모건과 시티그룹은 연준이 오는 9월과 11월에 각각 50bp씩 총 100bp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골드만삭스는 올해 남은 FOMC 9월과 11월, 12월에 각각 25bp씩 총 75bp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일각에서는 9월 통화정책회의가 17일과 18일인데요. 현재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9월 정기회의에 앞서 긴급 회의를 통해 특별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적인 투자 전략가인 제레미 시겔 와튼 스쿨 명예교수는 연준이 긴급하게 75bp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9월 정례회의에서 추가로 75bp를 내려야 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실제 이 같은 기대감을 반영하듯 CME 페드워치 툴에서는 9월 50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97.5%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9월 25bp 인하 가능성이 88%대였고 50bp 인하 확률은 11%대에 불과했던 점과 비교했을 때 일주일 사이 큰 변화가 금융시장에서 감지됐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장이 공격적인 연준에 크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연준도 이에 좀 동의를 하는 듯한 발언들 나오고 있나요? 네, 이번 주 아무래도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 더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날 오스틴 골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CNBC에 출연해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빠진 것 같지는 않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연준의 대표적 비둘기파로 알려진 인물인데요. 고용시장과 제조업 부문 지표 부진이 연준의 정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같이 발언한 것입니다. 이어서 그는 연준의 역할은 매우 간단해 고용을 극대화하고 물가를 안정시키며 금융시장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그런 만큼 이들 요소 중 하나라도 악화되면 정책을 수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그는 만약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면 제한적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도 지난 금요일 발표된 일자리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했으나 아직 경기 침체처럼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다만 이런 발언들이 시장의 불안을 크게 잠재우기까지는 좀 역부족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편 이 같은 상황 속에서는 그래도 기업 실적이라도 잘 나와줘야 시장이 그래도 기댈 구석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실적 시즌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이번 분기 실적 발표를 완료한 S&P 500 기업들 중 78%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놨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이익 성장률이 11%를 넘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는 S&P 500 기업 중 70여 곳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특히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사이에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와 에어비앤비, 우버, 캐터필라, 윈 리조트 등이 실적을 공개하고 수요일에는 코스트코와 디즈니, 옥시덴털, 랄프로렌들이 분기 실적을 내놓습니다. 캐터필러의 별명이 전 세계 경기 가늠자인 만큼 특히 실적 주시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주영 이데일리 글로벌 마켓센터 기자와 전화 연결 통해서 뉴욕 증시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놓쳐선 안 될 이슈 5가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요 글로벌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 5 시간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 그리고 아시아 증시에서 이미 힌트를 얻었겠지만 오늘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급격한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수 회복을 해주지 못한 채 시가총액이 1조 4천억 달러가 증발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래도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했던 지표가 있었기 때문에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7월 ISM 서비스업 PMI가 나왔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확장세가 이어지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해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나스닥 장 초반에는 4% 가까이 급락세를 보이다가 이 ISM 서비스업 PMI가 확장한다라는 지표를 확인하고 나서 어느 정도 낙폭을 만회해주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보통 50%의 숫자가 넘어가면 경기 확장세를 의미하는데 지난달 서비스 산업 지수는 51.4%로 띄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서비스업은 제조업보다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설문조사 위원장인 ISM의 스티브 밀러는 대부분의 기업 사업이 평탄하거나 점진적으로 확장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수치를 확인을 해보면 신규 주문 지수 같은 경우는 5.1포인트 상승하면서 52.4%에 달했고요. 생산 지표는 4.9% 상승한 54.5, 고용 지표는 5포인트 상승한 51.1%를 기록하면서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반면 미국 제조업체에 대한 ISM은 지난 6월 기준으로 4개월 연속 부정적으로 나온 바가 있었는데 일단 미국에서는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 훨씬 더 강력하고 영향력이 큰 만큼 서비스업이 생각보다는 크게 부진하지 않다라는 부분은 기대감으로 일단 가져가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미국 경제가 이대로 침체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우려감을 굉장히 크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 전문가들, 특히 월가에서 시각은 어떨지도 궁금한데요. 일단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이번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이 25%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리스크는 크지 않다라고 전해왔습니다.
기존의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을 15%로 예상을 했었는데 일단 기존 추정치보다는 더 높게 올려잡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기는 침체를 피할 가능성이 여전히 유력하다라고 진단을 했고요. 또 글로벌 투자은행 UBS 분석가들 또한 기본 시나리오는 미국 경제가 침체를 피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미국 경제 성장률이 장기 추세인 2%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침체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는 진단인데요. UBS는 연준의 연방 기금 금리가 2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연준은 침체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도구를 확보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결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포함한 여러 정책을 활용해서 경제를 침체로 빠지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고요. 일단 UBS는 연준이 오는 9월에 빅컷을 단행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 연말까지는 100bp의 금리 인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 골드만삭스도 9월부터 쭉 3차례 연속으로 연준이 금리 인하 진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 8월의 고용지표도 부정적으로 나오면 당장 9월에는 50bp 빅컷도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월가의 의견은 경기 침체 없다라는 것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실제 트레이딩을 활발하게 하는 트레이더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트레이더 과반수 이상은 연준이 일주일 안으로 긴급 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된다라고 오히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금리 인하까지 9월, 한 달 정도 시간이 더 남아있는 상황인데 그때까지 기재 침체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기보다는 먼저 긴급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요. 이 앞서서 금리 인하 미리 긴급적으로 단행됐던 것은 2008년 10월이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파산 이후 없었던 사태였는데 채권 거래자들은 미국 경제가 너무나 빠르게 악화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다음 회의 전에 공격적으로 통화 정책을 완화해야 할 것이다라고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안으로 연준이 비상 0.25%의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에 60%의 트레이더들이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브래디와인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는 시장의 우려는 연준이 뒤처지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 랜딩에서 지금은 하드 랜딩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시장 상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상황에서는 오히려 국채와 같은 좀 안전자산이 좋은 매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미국 국채 가격 급등세가 이어지기도 했죠. 선물 거래자들은 연말까지 연준이 무려 5차례나 금리 인하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과 트레이더들 사이에서도 현재 시장을 분석하는 기준점이 조금씩 다른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연준은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나가며 이 시장의 난제를 풀어나갈지 계속 지켜보시고요. 이 기업의 소식도 하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속보로 전해졌던 소식이었죠. 구글이 반독점에서 최종적으로 패소를 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이어졌던 소송이었는데 일단은 패소로 마무리가 됐는데 불법으로 검색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라고 미국 법원 쪽에서 소송이 이어져 왔었죠.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구글이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사와 무선 사업자에 막대한 돈을 지불해서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불법적으로 검색 엔진 독점권을 유지했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알파벳이 스마트폰 제조사 등에 지불한 260억 달러는 다른 경쟁 업체 시장 진출을 효과적으로 차단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구글이 온라인 검색 및 관련 광고에 대한 독점법을 불법적으로 유지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일단 구글이 이번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할 것으로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 빅테크 대상으로는 최대 반독점 소송이었던 만큼 패소라는 결과가 앞으로 이 빅테크 시장 안에서의 분위기를 어떻게 좌지우지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간밤 구글은 4.6% 정도 가격 하락을 보이며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히려 미국 증시 개장하고 나서 비트코인은 반등에 나선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아시아 증시 기준으로는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49,000달러까지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현재 시각 기준으로는 전일 대비 10% 정도 가격 조정이 나오면서 53,000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되고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비트코인이 5만 달러를 하회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암호화폐 시장 안에서의 출혈도 상당했는데요. 번스타인 같은 경우는 앞으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은 정치권이나 더 큰 매크로 지표에 집중하면서 트레이드를 이어가야 된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트레이드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폴리틱, 정치와 관련된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점검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나오고 있고요. 이 트레이딩의 관점에서는 직전 채굴자들의 매도 물량이었던 4만 6천 달러 아래까지만 내려가지 않는다면 큰 추세 안에서의 하방 압력은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시간으로 10% 정도 가격 반등에 나서 주기는 했는데 현재 구간에서 가격 지지가 잘 나올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월요일 블랙 먼데이를 맞이했습니다. 뉴욕 증시 밤 사이에 또 급락을 한 만큼 우리 시장 오늘 또 어떻게 움직일지 많은 분들이 귀추를 주목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 블랙 먼데이였던 상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아시아 증시부터 블랙 투스데이라고 할까요? 블랙 먼데이를 맞이를 했습니다. 암흑기 속에서 걷는 듯한 모습들이었는데요. 코스피 8.77% 하락했고요. 코스닥 11%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주가 지수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그리고 아시아 증시도 한번 보시죠. 아시아 증시에서 특히 일본의 니케이 225 지수 12% 급락세, 폭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유럽 측도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영국이 2%, 그리고 프랑스, 독일 모두 다 1% 넘게, 독일은 2% 가까이 빠지는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아시아 측이 더 큰 하방 압력을 받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전 세계가 흔들리는 시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가 왜 이렇게 파랗게 질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몇 가지 이유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미국에서 최근에 경제 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가 둔화하는 것은 좋은데 그 속도가 너무 빨라서 냉각돼서 경기 침체로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모습들, 아래 공포가 시장을 뒤흔드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일본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이후에 빅테크 중심으로 좀 변동성이 큰 나날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시즌도 예상보다 못하다. 기업들이 이렇게 해서 되겠냐, 잘 버텨줄 수 있겠냐라는 우려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빅테크 중심으로 AI에 투자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실적이 이것밖에 안 돼, 우리의 기대를 충족 못 시켜줘, 이런 기대감들이 하락하는 모습들, 실망감이 나오는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란과 이스라엘 사태가 고조가 되면서 중동 지역에 대한 긴장감이 다시
다시 고조되는 모습들까지도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크게 4가지 이슈로 인해서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파랗게 질렸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이슈들 하나하나, 이유들 하나하나가 파랗게 질릴 만한 이슈였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 침체의 우려가 지금 시장에 만연해 있는데요. 월가에서는 아직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날 발표됐던 ISM 비제조업, 그러니까 서비스업 PMI 지수가 51.4를 기록하면서 확장 국면으로 올라왔다라는 점에 투자자들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제조업 지표가 부진하게 나온 이후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 영향이 있는데 사실 미국에서 제조업의 비중은 10%가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최근 AI를 중심으로 서비스가 더욱더 커지면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서비스업 PMI가 확장 국면으로 올라왔다라는 점, 경기 침체 우려를 조금은 덜어놔도 될 것 같은 지표 한 가지가 발표가 된 거죠. 그리고 오스탄 골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 아직 경기 침체처럼 보이지 않는다라는 진단을 내렸고요. 그리고 샴의 법칙에 따라서 지금 실업률이 많이 올라와서 이건 경기 침체, 불황을 뜻하는 것이다라는 주장들이 있는데요. 그 샴의 법칙을 만든 클라우디아 샴조차도 샴의 법칙이 발동된 것은 맞지만 우리는 경기 침체에 있지 않다. 다만 위험한 수준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에 진입했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진단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만큼 월가에서는 경기 침체를 향한 시장의 우려가 과도하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주목해 봐야 될 일정들까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경기 침체와 관련해서는 메리 데일리 연은 총재의 발언, 이 경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유 재고를 통해서 또 경기에 대한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요가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최근 고용 시장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졌는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통해서도 현재 고용이 계속해서 그래도 건재한 수준으로는 유지가 되고 있는지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단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청산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은 모두가 다 한 입을 모아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은 커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엔달러 환율의 그래프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미국은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하고 있고 그리고 일본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을 했고 또 계속해서 그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엔달러 환율이 크게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금리 통화인 엔화를 빌려서 고금리에 투자를 했던 엔캐리 트레이드가 지금 청산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최소한 9월 FOMC 전까지는 변동성, 이에 따른 추가 하락이나 변동성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염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유도 체크를 해볼까요? 실적 시즌에 대한 실망감이 좀 시장에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실적 시즌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S&P 500기업 중 79%가 지금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평균 수준과 동일을 하고요. 다만 서프라이즈 정도가 1분기에는 8%였다면 지금 4.5%에 불과하다. 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실적 시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출이 좀 부진한 여파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시장이 실적 시즌에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낮췄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계속해서 전체 그림으로 봤을 때 이렇게 대폭락을 할 정도로 실적 시즌이 나쁘냐? 그거는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또 실적은 이미 과거에 진행됐던 일들이다 보니까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도 중요할 텐데요. S&P 500의 3분기 실적 전망치에 아직까지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뭐 성장 둔화 속도가 둔화된다 이런 부분들은 있겠지만 정말 이렇게까지 파랗게 질릴 정도로 실적 시즌이 나쁘진 않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이슈를 그러면 어떻게 진단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란이 이스라엘의 보복을 경고를 했었죠. 이란 보복이 임박했다. 이르면 현지 시간 5일이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안으로 보복 공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시장에 만연해 있었고 이스라엘 총리도 이란 공격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확보가 되면 선제 공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라고 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을 가중시켰죠. 그리고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이었는데요. 미군이 주도한 이라크 공군 기지에 로켓 2발이 떨어졌는데 아직까지 피해 여부는 확인이 안 된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소식들이 전부 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감을 고조시키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피하려는 그런 심리를 더욱더 강화시킬 수 있는데요. 이 지도를 한번 보시죠. 지금 지도 잘 어두워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란이 이쪽에 있고요. 이스라엘이 이쪽에 있습니다. 만약 공격이 정말로 임박했다면 이 사이에 이라크 영공의 항공기가 크게 줄어들어야 하는데 이 라인을 보면 그런 현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공격이 임박하지 않은 것 같다. 우리가 과도하게 우려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물론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 것 맞고요.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감 있는 것 맞습니다. 또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대폭락을 의미할 만큼 강하게 지금 현실화되진 않았다라는 점을 한번 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버핏 할아버지의 한마디를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조정이 걱정된다면 주식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과거 인터뷰에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대폭락 저도 마음이 편치 않고 많은 분들 밤잠을 설치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침착함을 잊지 않고 앞으로 시장이 보낼 시그널들을 잘 찾아가면서 침착한 대응을 이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인이었습니다. 네, 월가의 공포지수가 4년 만에 최고치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급격하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시장 분위기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긴급 진단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전문위원 신일섭 벤자민 투자연구소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국 증시 이야기 전에 일단 어제 있었던 아시아 증시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도 굉장히 혼란에 혼란을 더했던 하루였던 것 같고 뿐만 아니라 대만이나 일본 쪽도 역대급 최대 낙폭을 키웠었는데 어제 증시 저희가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너무 자극적인 뉴스 타이틀들 네. 지금 사인에서 다 얘기해 주셨지만 그 핑계거리는 온갖 거를 다 찾아내서 지금 다 분석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이제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역시 잘한다 이것까지 결론이 그건데 결국은. 네. 그거는 근데 이게 맨날 있었던 얘기 아닌가요? 그리고 그 제일 이 숫자를 항상 뭐라고 해야지 이게 이걸 또 조회수 그거라고 하면 또 그렇겠는데 예를 들어서 니케이가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중국이 바오바 정책 포기했다고 할 때 잘 생각해 바오바가 8이거든요.
8%를 포기했다. 근데 8%를 포기한 게 덩치가 커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1일 때의 8%와 덩치가 100일 때의 5%는 뭐가 크겠어요? 덩치가 100일 때 5%가 크죠.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그냥 예를 들어 그냥 뭐 무난하게 뭐 퍼센트로 표시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포인트로 뭐 사상 최고의 낙폭을 포인트를 기록했다. 아니 당연히 그동안 오른 니케이 지수나 대만 지수가 옛날 10년 전에 비해서 오른 폭이 어마어마하고 등치가 틀린데 10년 전에 얼마였지? 보세요. 10년 전하고 비교해서 몇 배가 오른 상태인데 당연히 거기 퍼센트는 낮더라도 포인트로는 크겠죠. 당연히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뉴스 타이틀에 다 뭐 포인트를 자꾸 내세워가지고 사상 최고의 낙폭이니 당연히 포인트로 따지면 최고의 낙폭이겠죠. 지금 지수가 그동안 10년 동안 오른 폭이 얼마나 큰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거를 그렇게 뭐 굳이 부각을 안 하더라도 지금 강하게 빠진 건 사실인데 이게 뭐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아시아 증시의 체력이 워낙에 약해서 이런 일들이 항상 있었는데 우리가 그냥 잊은 거예요. 한 번씩 계속 이러잖아요. 주기적으로. 그때마다 뭐 맨날 진단이 나오지만 아시아 증시의 체력이 약한 것은 하루아침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 역사는 또 반복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미국이 뭐 기침을 하면은 지금 우리 아시아 증시는 아예 그냥 들어 누워버리는 이런 상황이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처음부터 이 단추 자체가 미국을 시점으로 끼워졌기 때문에 미국은 맨날 무역 적자를 안고도 그냥 달러 찍어내면 그만이잖아요.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그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계속 달러 강세인 이유가 뭐였나요? 달러 강세가. 아무리 뭐 수급이 들어와가지고 뭐 저기를 사고 말건 수급이 작용이 안 되잖아요. 수급 자체가. 왜냐면은 이 미국의 달러라든가 그 나라의 통화는 국력의 상징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어려운 상황이 오면은 달러 가치가 계속 강세를 띌 수밖에 없으니까 어떤 것도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맨날 뭐 외국인 매수가 상반기 때까지만 해도 역대급이었거든요. 갑자기 어제 확 돌아서 그렇지. 그럼 예를 들어 수급이 그 위에 있다면 외국인 순매수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사갖고 나가고 달러를 냈는데 달러가 우리나라에 많아졌는데 달러 가치가 떨어져야 되는데도 계속 강세잖아요. 그 얘기는 수급조차 작용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미국의 국력을 상징하는 달러의 가치가 너무 강한 그 근본적인 그 원인이 더 강하게 지금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뭐 급격히 하락을 하고 막 이랬지만 이런 것들은 계속 반복되었다. 뭐 이게 뉴스 타이틀처럼 막 무슨 블랙 먼데이까지 대입을 해가지고 뭐 그 정도 적인 아니죠. 그 사이에도 이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항상 이랬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당하지 못할 거면은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사실 그렇죠. 우리나라 증시를 온전한 정신 상태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죠. 네.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겁니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역사는 계속 반복되어져 왔다라고 좀 한 줄로 정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 자, 말 그대로 뭐 미국의 기침 한 번에 전 세계 증시가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가장 중점적으로 이제 봐야 되는 게 앞서 언급을 해주셨던 미국의 경기 침체가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소장님께서 이 정도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지수 하락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미국의 경기 침체 또한 조금은 뭐 낙관적으로 시장이 우려하는 것만큼은 우려하지 않으시는 입장일까요? 아니 얼마 전까지는 골디락스 얘기 나오더니 갑자기 뭐 아래 공포가 리세션이 나오고 그러니까 경기 침체인지 자 이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예요. 그냥 물가와 금리는 동행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를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고정관념이 바뀐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금리를 인하하면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경제가 활성화될 것 같고 금리를 올리면 돈이 이제 안 도니까 경기가 망할 거고 이러잖아요. 근데 FRB가 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똑똑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재면서 만약에 아까 전에 말한 대로 금리를 인하해서 돈이 많이 풀려서 경제가 좋아질 거라면 왜 그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무조건 금리 인하만 쓰면 되죠. 계속. 근데 왜 금리 인하니 인상이니 그렇게 고민을 할까요? 그거는 금리와 주가는 동행하거나 선행하거나 후행하거나 그 관계는 있지만 결국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이죠. 무슨 얘기냐면 금리를 올릴 때는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요. 근데 지금 계속 금리 올린 지 얼마나 됐어요? 금리 올린 지 꽤 됐죠. 금리 올린 지 꽤 되고 계속 동결하다가 인하를 얘기하려고 하고 있죠. 인하라는 게 결국 뭐냐면 우리 힘들다는 거예요. 금리 인하는 우리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이제 동결돼서 안 움직이고 금리 인상이 더 이상 멈췄다는 거는 결국에는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주가의 정점이. 근데 거기서 인공지능 AI 저기를 이슈로 해서 더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거예요. 충치 치료를 빨리 가서 받았으면 되는데 계속 숨기잖아요. 그 나중에 크라운 씌우고 임플란트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한 번에 겪다 보니까 조금씩 뺐으면 되는데 한 번에 빼다 보니까 충격이 큰 거죠. 근데 아까 말한 대로 물가가 멈추면 주가가 멈춘다는 걸 안다면 이미 어느 순간에 멈춘다는 걸 알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왜 워렌 버핏 할아버지 그 얘기는 왜 나오냐면은 워렌 버핏이 하는 종목의 투자 스타일은 그렇게 다이나믹한 스타일의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빛을 보는 것 뿐이지 초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에 IT든 뭐든 가는데 지금 워낙에 서학개미 분들이 집중하고 있는 그 부분이 엔비디아와 테슬라에 몰려있기 때문에 더욱더 과도하게 다가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 워렌 버핏이 지금 그 몰래 돈 빼가지고 몰래 뺀 거 아니고 합의를 해서 그 허가를 받고 몰래 샀던 처부 같은 경우는 역사적 신고가를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게이코라던가 자기 자산의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보험회사 이익은 상당히 좋고 그리고 애플도 IT 기업으로 보고 투자한 게 아니었잖아요. 처음에. 필수 소비자로 자기가 판단했기 때문에 투자를 했죠. 자기 손녀가 맨날 아이폰 모델을 바꾸는 거 보면서. 그러니까 지금 워렌 버핏이 뭔가 뭐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부각이 되고 이런 것들은 약간 후행적인 해석의 문제예요. 워렌 버핏은 항상 그런 투자를 해왔고 지금 같은 경우에 이런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IT가 급격히 주저앉는 것이 급격히 올랐기 때문에 주저앉으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니까 더욱더 충격이 더해 보이는 것이지 지금 예를 들어서 어저께 음식료 제약 이런 것들은 꽤 올랐습니다. 지금 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로키드 마틴은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세계적인 기업들의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우리는 완전히 IT 인공지능에 집중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왜냐면 자기 돈이 많이 걸려 있는 쪽을 포커스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굉장히 크게 빠지고 막 흔들리는 것 같은데 기업들의 실적은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였잖아요. 그러니까 뭐였냐면은 거시 경제 지표는 계속 헷갈리게 나왔잖아요. 뭐 주간마다 발표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이랬다 저랬다. 물론 최근의 모습을 보면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ISM에서 나오는 거, S&P에서 나오는 거, 뭐 제조업 PMI라든가 서비스 PMI, 어떤 거는 좋게 나오고 어떤 건 나쁘게 나오고. 거시경제 지표는 나쁘게 좋게 뭐가 왔다 갔다 하면서 뭐 FRB에서 금리를 인하를 했으면 좋게끔 하게 보이면서 대신에 기업들의 실적은 좋게 나오니까 이거는 사실 골디락스란 말이에요. 만약에 정말 리세션이 오려면 기업들의 실적이 다 망해야죠, 지금. 근데 기업들의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는 기업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사실 저기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보면은 지금 TSMC랑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잖아요. 거기서 충격이 더 크게 다가온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뭐라 그럴까요? 좀 그렇다. 언론에 나온 그런 거와 자신이 지금 많이 투자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공포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실제보다. 네, 제가 보기에는. 일부 좀 종목과 업황에만 집중을 해서 투자자들이 너무 좀 극심하게 이런 공포 심리를 키워가고 있다라고 시장 분석을 근데 물론 그게 해주셨는데 당연합니다. 자기 계좌에 들어있는 게 다 그건데 손실이 지금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사실 어느 사람이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지금도 다 열이 받으시겠죠. 그렇죠. 아니 왜 저렇게 사후 해석을 할 거면은 미리 그러면 알아가지고 예측을 해가지고 미리 빠져나가게 했어야지. 지금 와가지고 뭐 사후 해석을 뭐 그렇게 늘어놓으면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죠? 그럼 소장님 일단 뭐 거시적인 경제 지표는 조금씩 엇갈린 모습이 몇 달째 나왔었고 현재 구간에서 경기 침체라고 하기에는 기업들의 실적이 너무 좋다라고 해주셨잖아요. 일단은 투자자들이 공포 심리로 인해서 지난 한 주 그리고 어제 오늘까지 패닉셀이 이어지곤 있는데 앞으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 흐름 그럼 어떻게 펼쳐질까요? 그리고 지금 사실 뭐 기술적인 거를 또 뭐 기술적인 걸 얘기하면 기술적인 거에 매립됐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지금 그 과열 지표상 전부 과열권이었잖아요. 거기서 한 번 나오는 조정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다 급격하게 오른 것들은. 그러니까 뭐 아까 전에 음식료나 제약업종 같은 경우에
과열권에 진입을 안 한 상태에서 계단식으로 가기 때문에 과열권 지표가 안 올라갔어요. 무슨 뭐 RSI든 MACD든 뭐 보면은 그런 것들은 안 올라가고 가고 있다고요, 지금. 근데 지금 IT 기업들 특히 인공지능 관련주들은 이미 뭐 예를 들어 RSI 기준으로 막 90까지도 가 있어요, 지금 그게. 거기서 한 번은 70 밑으로 빠져나오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지금 다 어디 다 있냐면 10개월 선에 다 있거든요. 나스닥도 보세요. 10개월 선 정도의 조정은 받을 수가 있죠. 근데 왜 그게 굉장히 공포스럽게 다가오냐면 한 방에 나왔기 때문에. 네. 아까 말한 대로 금리가 인상될 때가 좋은 거예요. 금리가 인상될 때가. 금리를 인상한다는 거는 야, 우리 너무 경기가 뜨거워가지고 야, 금리를 인상해야 될 정도로 뜨거워해서 나라에서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면은 돈을 옥죄는 것 같고 돈을 빨아들여가지고 빼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게 왜냐면 항상 처음 경제교과서 아니라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지금 있나? 고등학교 교과서에 보면은 금리를 인하를 하면은 뭐 돈이 풀리고 이 얘기를 써놨기 때문이에요. 근데 미국 FRB의 금리 결정이라는 거는 세계의 경기 흐름과 미국의 경기의 어떤 향후의 그 과정을 보면서 선언적으로 판단을 해서 지금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의미가 남달라요. 아까 말한 대로 금리와 주가는 동행을 하기 때문에 선행 후행 관계가 조금씩 시간차만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하를 고민하는 타이밍이 왔잖아요. 네. 그럼 주가의 단기 고점이건 중기 고점이건 뭐 지금 장기 고점이건 그것도 타진할 순간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타진 안 하고 전부 이제 젠슨왕의 AI만 바라보고 야, 고점 이거 나스닥은 신이다. 나신이다 이러면서 그냥 계속 언제까지 갈까 계속 그냥 올려친 거죠. 그게 한 방에 빠진 거죠. 그렇다고 지금 AI 혁명이나 이런 게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격 조정을 거치면 또 가겠죠. 네. 그럼 어쨌든 기술적인 차트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뭐 추세가 깨지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보조지표 관점에서 여전히 과열 구간에 들어간 부분들이 많고 우리가 너무 일부 업종에만 집중해서 시야를 좁게 봤기 때문에 최근에 있었던 주가 하락 더 공포스럽게 느껴졌을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데일리 전문위원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로 블랙 먼데이가 촉발이 됐는데 사실 계속해서 이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리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인지라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어떤 시그널 계속해서 잡아가야 되는지 2부에서 더 자세하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 추가적으로 지수 하락이 나왔던 만큼 국내 증시 또다시 영향권에 들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저희 잠시 후 돌아와서 오늘 국내 증시에 대한 시그널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7시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